특별한 기록, 어머님 권금조 여사님을 기리며 아드님께서 직접 쓰신 글이죠. 대덕화 이야기. 이걸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3년 되던 해에 쓰셨다고 하니 정말 그 사랑과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귀한 자료죠. 저희가 오늘 이걸 보면서요. 1931년에 태어나셔서 한국 현대사의 그 경랑을 정말 온몸으로 헤쳐오신 한 여성, 그분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보이는 어떤 회복력이라든지 또 지혜, 그리고 삶의 철학 같은 것들을 좀 발견해 보는 게 목표고요. 좋습니다. 특히 그 대덕화라는 법명하고 또 작으나 크나 내동무라는 생활 신조,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기록은 사실 한 개인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쟁, 또 가난, 급격한 사회 변화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정말 온몸으로 겪어내신 분의 이야기이자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또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어서 당신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자신의 삶이나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금조 여사님 당신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셨다고 기록에 나오죠. 덕산에서 태어나 열굼의 합천으로 시집가고 부산으로 옮겼다가 아들 따라 서울을 팀겨왔다. 네, 아주 간결한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겠어요. 1931년생이시니까 진짜 한국 현대사의 가장 힘든 시기들 있잖아요. 식민지배, 해방혼란기, 분단, 6.25 전쟁까지. 정말 몸소 다 겪으신 살아있는 증인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격동의 삶 속에서 대덕화라는 법명을 받으셨다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기록을 보니까 서울 목동에 있는 법안정사에서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불교의 화쟁화엄 사상을 담아서 큰 덕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꽃 피우라 이런 뜻이래요. 와, 뜻이 정말 크네요. 네.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아드님께서 느끼시기에 이 법명이 평생 이웃 아끼고 작은 거라도 나누려 했던 어머님의 삶과 정말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에도 이 이름을 새길 만큼 아주 각별하게 여기셨던 거죠. 어머님의 삶을 정말 함축하는 이름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작으나 크나 내동무. 이건 정말 실제 생활에서의 어떤 행동 지침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게 딱 맞는 표현 같아요. 누구하고든 허물없이 친구처럼 지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자식들한테도 늘 남한테 해 끼치지 마라, 이웃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하니까요. 대법화가 어떤 이상적인 방향이라면 작으나 크나 내동무는 그걸 현실에서 딱 실천하는 방법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 두 가지가 권금조 여사님 삶을 딱 바치는 두 개의 기준 같은 거였죠. 하나는 내면의 지향점, 다른 하나는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네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분의 삶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아드님과 함께했던 서울 목동에서의 마지막 20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스스로도 내 인생 최고 전성기라고 부르셨다는 그 서울 목동 20년. 생각해보면 거의 70 가까이 되셔서야 비로소 맞이한 그런 평화와 자유의 시간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이전 부산이나 시골에서의 그 고된 삶을 생각하면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했을지. 그렇죠. 기록에도 나오지만 드시고 싶은 건 마음껏 드시고 가고 싶은 곳 다니시고 친구분들하고 막 어울리시고 어쩌면 이게 참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는데 여사님께는 정말 특별한 의미였을 거예요. 네, 수십 년 동안 정말 억척스럽게 사셨으니까 그 끝에 찾아온 어떤 보상 같은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자유를 그냥 개인적인 즐거움으로만 채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을 보면 이 시기에도 여사님의 그 대덕화, 정신, 작으나 크나 내동무 철학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동네 반장 역할도 하셨다면서요. 네네. 그리고 집 뒤에 용왕산 정자. 거기를 거의 아지트처럼 삼아서 할머니들하고 윷놀이도 하고 음식도 나눠 드시고 거의 뭐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웃 철머니 고민 상담까지 해주셨다고 하니 타고난 리더십 같은 게 있으셨나 봐요. 따뜻한 마음하고. 맞다. 용왕산 정자 이야기는 진짜 대단했어요.
겨울에 정자가 너무 추우니까 할머니들이 막 추위에 떠는 걸 보고 그냥 못 지나치신 거잖아요. 네네. 구청장한테 직접 민원을 넣어야겠다 결심하시고 아드님한테 편지 써달라고 부탁하고 근데 마침 구청장이 용왕산에 딱 방문했을 때 아, 타이밍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구청장요 겨울에 할매들 추워서 못 놀아요. 정자에 바람막이 좀 해줘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준비한 편지까지 딱 전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용기가 정말 와. 진짜 대단하시죠. 그냥 불편하다고 투덜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행동에 나서신 거잖아요. 그것도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그러니까요. 결국 그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비닐 바람막이가 설치됐고 할머니들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정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대덕화, 큰 덕으로 주변을 이롭게 한 구체적인 사례죠. 네. 작으나 크나 내동무 정신이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딱 이어진 거죠. 그런 적극성도 놀라운데 또 여전히 총기가 살아있으셨다는 점. 이것도 참 대단해요. 2005년이면 연세가 70 중반이셨을 텐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된 합천 집안 산소 등기 문제로 친척들 사이에 좀 분란이 생겼을 때 이야기요. 아, 네네, 그 일화도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머님 혼자 분명히 할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돼 있다 이렇게 확신하시고 아들한테 야, 너 인터넷으로 그 등기부등본인가 뭔가 그 돌려봐라 이렇게 지시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아드님이 확인해보니 정말 어머님 말씀이 딱 맞았고 그래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머님 지시대로 종손, 그러니까 가문의 대를 잇는 장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서 나중에 또 생길지 모를 분란의 씨앗까지 없앴다고 하죠. 와, 대단하시다 정말. 네, 오랜 세월 속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해내고 또 문제의 본질을 딱 꿰뚫어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그런 지혜, 명철함. 이게 정말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경험에서 나온 연륜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록에 슈퍼맘 콤플렉스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이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평생 너무 강인하게 가정을 이끌어오신 어머님의 모습이 아드님 부부, 특히 좀 신세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는 초반에 약간 어려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성찰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너무 강하고 모든 걸 다 해내는 그런 전통적인 어머니상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기록을 보면 다행히 현명하신 어머님하고 또 시대 변화를 이해하고 노력한 막내 아드님 덕분에 큰 갈등 없이 손주들하고도 아주 좋은 관계 맺으면서 행복하게 지내셨다고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이것도 결국 세대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맞춰가면서 조화를 이룬 어머님의 어떤 유연함과 가족들의 노력이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성기라고 불린 서울에서의 20년을 봤는데요. 근데 이 평화로운 시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었겠죠. 그럼요.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시기에 어떤 단단한 발판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부산에서의 40년. 여기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기록에서는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 연속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경남 합천 시골에서 남편분이랑 단둘이 정말 아무 기반 없이 부산으로 올라오셔서 정말 맨손으로 시작하신 거죠. 네. 기록을 보면 진짜 온갖 고생 끝에 당시 성북초등학교 앞에 꽤 번듯한 집을 마련하기까지 하셨대요. 잠시 좀 희망을 보나 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분의 노름 때문에 아, 그 모든 걸 다 날리고 결국 점포동의 무허가 주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판자촌으로 밀려나면서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진짜 파란만장하네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큰아들님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잠시 좀 살림이 나아지나 싶었는데 결국 그 큰아들 내외까지 판자촌으로 들어와서 살림을 합치게 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아드님이 당시에 그 복잡하고 힘들었던 상황, 특히 고부 갈등을 묘사하면서 한 자루에 두 마리 고양이를 넣을 수 없다는 이스라엘 속담을 인용하셨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좀 숨막히네요. 그렇죠. 돈벌이가 시원찮았던 큰아들 대신에 어머님이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고 기록에 따르면 밤새 정말 고된 일을 하고 새벽에 들어오셔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집안일을 해야 했다고 해요. 아이고,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시고 어린 아들이 지켜본 어머니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그 마음이 그래서 막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바로 60년대, 70년대 그 급격한 산업화 시기의 도시 빈민층의 현실이었고 또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던 그 시대의 우리 어머니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이었겠죠. 네,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게 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그 모든 무게를 홀로 다 감당하셔야 했던 시간들이었죠. 네. 이 부산에서의 40년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복잡한 감정 속모까지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여사님은 무너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경험들이 이후 서울 생활에서 보여주신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삶의 지혜를 더 단단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의 그 전성기가 더 빛나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질기고 강인한 생명력. 그 뿌리는 그럼 어디였을까요? 이제 여사님의 어린 시절, 또 시집살이 시절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고향은 지리산 자락에 맑은 물이 흐르는 경남 산청이셨다고요. 안동권 씨 가문의 딸 셋 중에 둘째. 네. 처음에는 비교적 유복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안에 좀 기울기 시작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네. 그리고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삽천 정씨 가문으로 시집을 가면서 기록 표양을 빌리자면 본격적인 고생길이 열렸다고 하죠. 아, 17에요? 네. 해방이란 전쟁 직후니까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그 피폐했던 농촌 생활이 정말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시할아버지께서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남편분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야 했고 여사님 역시 정말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나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시집살이 자체도 엄청 고되셨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먼저 시집어 있던 동갑내기 손이동서, 그러니까 남편 형의 부인이죠. 그분한테 서름을 많이 받으셨다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때마다 친정 외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 한 번 시집 갔으면 죽으나 사나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 정씨 가문에 뼈를 묻으라.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무려 9년이란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셨다고 해요. 와, 그 인내심이 정말... 참. 그 시대 여성들에게는 어쩌면 운명처럼 주어진 굴레였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버텨낸 힘이 정말 대단하신 거죠. 네. 결국 시골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인다고 판단한 남편분을 따라서 부산으로 가게 된 건데 이게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음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네. 부산 정착 초기에도 간장 공장, 그 간장 도가에서도 일하시고 담배 가게 점원으로도 일하시고 또 막노동까지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점포동 판자촌에 겨우 자리를 잡기까지 정말 쉼없는 고생의 연속이었어요. 산청에서의 어린 시절, 합천에서의 고된 시집살이, 부산에서의 그 치열한 생존 투쟁, 이 모든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권금조 여사님이라는 한 사람을 만든 거겠죠. 네, 그렇죠. 어쩌면 그 힘든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그런 대덕화의 삶이 가능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이 그냥 고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얻어진 어떤 내면의 힘, 지혜, 이런 것들이 삶의 중요한 자산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드님께서 어머님의 삶을 대덕화 인생학교라고 부르면서 그 가르침을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고 싶다고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 네, 어머님의 삶 자체가 후세들에게 전하는 어떤 깊은 울림과 교훈을 담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아드님은 어머님의 소박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위대했던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삶을 상징하는 대덕화라는 이름을 더 많은 사람하고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냥 어머님을 추억하는 개인적인 공간을 넘어서 그분의 삶에서 우리가 건져 올릴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공유하는 그런 마당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권금조 여사님의 일생은 한국 현대사라는 정말 거대한 무대 위에서 평범한 한 개인이 어떻게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서 덕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감동적인 서사시 같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작으나 크나 내동무라는 그 열린 삶의 태도, 용왕산 정자 바람막이 설치를 이끌어낸 용기하고 행동력, 또 산소 등기 문제 해결에서 보여주신 그 명철한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의 역경을 헤쳐나온 그 강인한 생명력과 회복력,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처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과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덕화라는 법명처럼 그분의 삶 자체가 주변을 밝히고 따뜻하게 만드는 큰 덕을 실천한 증거이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한 송이 꽃과 같은 삶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당신께서 전해주신 기록, 대덕화 이야기를 통해서 권금조 여사님의 삶을 저희가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산청에서 태어나 합천 시집살이, 부산에서의 치열했던 40년, 그리고 서울에서 비로소 맞이한 20년의 전성기까지 네.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대덕화의 정신과 작으나 크나 내동무의 철학을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삶을 꽃피우신 여정이 참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당신의 삶 속에서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대덕화의 순간들은 어떤 모습일지 잠시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네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피어나는 어떤 작은 친절이라든지 어려움 속에서 발휘되는 의외의 지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내딛는 작은 발걸음들 같은 거요.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인생학교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